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아주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을 찾아서 착상머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작에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잠시 후에 돌아와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탑10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뉴스탑10 첫 뉴스 세계 잼버리 대회 소식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참가 인원이 많았던 나라들이 잼버리 대회에서 이탈하면서 과연 대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됐었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 결국 조직위원회가 계속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밝혔죠. 지금부터 전해드릴 테지만 그 이후에도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브리핑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힙합 콘서트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가장 기대하는 잼버리 대회의 문화교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변경 날짜는 퇴역날인 11일 저녁입니다. 여기에는 수용 인력, 안전관리, 아티스트 출연 문제, 프로그램 보안 조정 문제, 새만금에서 이동 조건, 퇴영식 문제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변경 장소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는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행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행사를 잘 치르고 한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팝 콘서트 원래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날도 덥고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일단 옮기기로 했습니다. 11일 목요일이고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야외 경기장입니다. 거기서 개최를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불볕더위에 노출된 몸 상태, 단원들의 몸 상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네. K-팝 콘서트가 11일로 가면 12일 날 그 잼버리 대회가 마감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이었습니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폐막에 활용 점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11일 날이 폐영식 전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폐영식 날 아닌가요? 폐영식 날입니다. 마지막 폐영식 전날이니까. 그러니까 폐영식 피날레를 지금 그 K-팝 콘서트로 하기로 좀 더 극적 효과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그 박보균 장관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예. 아마 장소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 했었는데 오늘 그 발표하기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고 출연진 라인업도 좀 더 보강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측을 하나 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BTS 전체는 아니겠지만 진, J-Hope 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요. 두 명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씩씩한 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예비비 특별히 들이지 않고 와서 라인업을 보강한다고 하면은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이 경기장까지가 꽤 멀더라고요. 한 5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일부가 퇴영을 했다고 하지만 한 4만 6천 명 정도의 이동을 하려면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하나 큰 과제죠. 그래서 지금 관광버스 1,000대 정도를 동원을 해서 네. 이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1,000대 관광버스를 분산해가지고 이동을 하면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또 이게 이제 퇴영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행사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동 과정에서 행여나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어서 조직위원회도 아마 그 점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더위입니다.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한 88% 정도가 지붕으로 가려진다고는 하는데 기온 자체가 워낙 지금 높고 그렇죠.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그래도 이 더위로부터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좀 공연을 즐길 수 있을까? 그게 또 하나 걱정되는 대목이죠. 예. 자, 과연 뭐 조금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청기 누설을 했습니다만 과연 누가 올 것인가?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연진의 일부 변경과 보강이 있을 겁니다. 지금 행사에 못지않고 더욱 화려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BTS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지금 그 산정을 하고 있는데 산정이 되면 발표가 될 겁니다. 네, 이미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또 예비비까지 또 드려야 하느냐? 또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야영 단원들에게 물도 지급해야 되고 또 화장실 청소도 더 많이 시켜야 되고 뭐 그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텐데 결국은 이 콘서트를 옮기는 바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 좀 또 들어간다는 사실이 어쨌든 국민 세금이니까요. 조금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총체적 부실 대응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비비라는 것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잘잘못을 따지더라 하더라도 이번에 이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옆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이 기대를 크게 하고 K-팝 그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출연진 또 그때 그 행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제일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보고 있는 전 세계 159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대회에 이전에 대한민국에 12구 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특별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한덕수 총리 모습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책상 앞에서만 일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은 깨끗한지 물건은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지 질척질척한 곳은 없는지 좀 돌아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정부도 69억의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물도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절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한강에서는 또 한강에서 야영할 수 있는 또 한강에 지금 서울로 올라온 영국팀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민, 관, 그다음에 시민들까지 함께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행사가 그나마 좀 굴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기업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후원 기부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경험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은부위원님. 좀 진작에 좀 기업들과 시민들에게 같이 협조를 좀 요청하고 우리 같이 좀 잘해보자 이렇게 좀 부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준비 기간이 상당히 6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마 준비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탁상 공론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고 집행위원회만 믿고 있었던 조직위원회도 문제고요. 또 조직위원회가 하는 일이 행정적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인데 그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혹시나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던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문제지만
만약에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또한 집행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민관정이 하나 빠졌어요. 정치권.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언행에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잼버리 그 대회 성격상 사실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 버렸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이 사실 기본적인 행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영은 불가피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숙박 그 여건이 보다 좋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국제적 기준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야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종교계까지 포함해서 민관 지원하는 마당에 정치권이 조금 더 이 공방은 뒤로 미루고 이 행사를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움 주면 어떨까. 하나 더 기대가 된다면 이 행사 마지막 콘서트 이 부분에 이탈했던 영국 청소년들도 왔으면 좋겠다. 네. 지금 출국을 안 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와서 행사가 완전체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영국과 미국 그 단원들은 집에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 컴프레스에서 머물고 있는 미국 단원들, 또 한국에서 서울에서 머물고 있는 영국 단원들, 마지막에 피날레를 함께 장식하면 좋겠다는 말 좀 와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미국 그 단원들이 평택 기지로 이동하는 모습도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근데 이게 더위만 굉장히 심한 줄 알았더니 저희는 이게 굉장히 그 개활지여서 넓은 지역에서 숲이 많지 않아서 모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애초에 새만금이 제대로 이 배수 역할이 안 된다라는 걸 지난 국감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리 보면 저게 뭐 저 많이 물려. 해충이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배수도 안 되고 또 뜨거운 날씨에 벌레들이 사실 저 해충이라는 것이 이후에 2차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저곳에 꼭 야영지를 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날도 덥고 저 벌레도 많고 이 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도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물은 1인당 얼음물이 5병 이상씩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사실 이 논란 말고도 오늘 새로운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거기서 뭐 사건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대원이 지금 알아보았어. 오세요. 같이 영지에 있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다른 걸 요구했어. 격리시키달라고 격리.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도. 그 성범죄자하고 말이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보자 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보도 못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내냐고. 애들 지금 말라가고 있어. 저희 브리핑 진행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계속 하잖아. 아니, 저 국제적인 브리핑 행사장에서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저렇게 약간의 고성을 내고 있는 분이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대장인데요. 저분의 그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에 일종의 이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예. 거죠. 저분이 맡고 있는 그 지대에 이 대원 한 분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한 30, 40대 정도 되는 태국인 아마 이제 그 지도자인 것 같아요. 따라 들어갔다. 그 샤워실을 엿봤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오늘 그 조직이나 여가부의 발표를 보면 문화적 차이가 빚은 오해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여전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퇴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있겠다. 예. 왜냐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도 안 돼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사 주관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도 아닌.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당사자들한테 저런 주장이 나오는데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도 밝혀야 되고 필요하다면 뭐 경찰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적 차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녀가 그 샤워장이 분명히 화장실이나 분리가 돼 있을 텐데 어떤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세계 잼버리 현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스카우트 대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사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단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담소 나누는 모습을 내가 직접으로 봤다. 그리고 점점 정부의 지원이 있은 이후에 행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두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남자라면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주무장관들의 노력은 뭐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제로 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치 이 대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 자화자찬하는 듯한 저 모습에서 저는 정말 이번 정부의 많은 분들이 공감 능력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 이 부실한 이 대회 개최에 영향을 미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수 장관은 작년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문제없이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0개월 앞둔 세계 잼버리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8월에. 지금 10달 앞두었습니다. 과연 주무부처가 사라진 조건에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땐 여가부가 이 책임을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겁니다. 근데 이 잼버리 대회도 지금 준비 상태를 디테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 변호사님, 여성가족부를 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올려서 홍보를 세게 했으면은 그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 주최하는 그 소관부서가 한 3개 정도 되긴 합니다만 그중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라고 지금 질타를 하면서 예전 그 대선 과정에서 한번 논란이 됐었던 여성가족부를 이번 참에 폐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더 어떤 그 정부 조직법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거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그 비판의 눈소리가 굉장히 따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짜리 공약 저걸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결국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가족부가 말 한마디로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기능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 잼버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서 잘 준비를 해야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잼버리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 잼버리 파행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더위가 제일 큰 이유겠지만 왜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까?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였을까?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1,000억가량의 잼버리 예산 어디에 썼나 이렇게 보니까 2017년에 유치를 하고 6년간 관련 예산이 원래 491억 원이었던 게 거의 938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그럼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제대로 준비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다 어디 갔느냐?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외유성 출장에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 보고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게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저희가 이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여러 군데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베키아, 체코 이렇게 유럽에 가서 저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가 표를 얻어오겠다라고 해서 출국해서 갔다 온 겁니다. 보면 폴란드 잼버리 야영지 여건보다 산악과 갯벌이 풍부해 생태 환경 면에서 새만금의 여건이 뒤지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유치하러 가야 되니까 새만금이 좋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산보다는 저 갯벌이 더 좋은 걸까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새만금이라는 이 잼버리 유치 장소가 물론 이제 6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적절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야영지로 결정된 해창갯벌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매립이 완전히 끝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있다고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보다 아직 미완성 상태인 새만금 갯벌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 대회를 유치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번 대회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요. 지금 예산이 1,000억이 쓰였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질 없이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치는 게 정부 민관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후적으로 반드시 저는 평가와 감사와 감찰과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따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점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그 문화 수준이나 대한민국 국력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모습을 노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국가 신인도에 국가 위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무형의 손해예요. 우리가 당장에 그 손해를 따질 수 없는. 게다가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싸우자고 경쟁하고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어떤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마저 걱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사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유럽 출장 보고서 말고 미국 출장 보고서도 있습니다. 4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4년 전에 행사를 치렀던 미국에 가서 직접 잼버리 대회를 보고 왔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내면서 주요 일정들이 공개가 되는데 화면에 보실까요? 좀 확대를 좀 해주시면 아틀란타에서 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행사였기 때문에 첼스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길 가는데 처음에는 바로 갑니다. 근데 총 들어간 금액이 4억 7,800 거의 5억 원 가까이의 돈이 들어갔는데 저기 보면 워싱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틀란타도 있고 워싱턴 DC는 뭐 미국 수도가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거의 일주일간의 가는 동안에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고 또 지자체 관계자, 여성가족부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다라면서 일정표를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은 과거에 의정 활동하면서 해외 출장을 좀 다녀오셨을 테니까 저 일정, 저 소요 예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시찰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그런 일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죠. 왜냐하면 워싱턴 DC 같은 데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건데 아무래도 뭐 의원들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이제 외유성 일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의원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런 게 항상 지적을 받는데 잘 시정이 안 되고요. 사전에 이미 이제 뭐 출장 일정이나 참가자, 그다음에 그 방문 지역, 또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라는 건 이미 사실은 가기 전에 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게 얼마나 그 충실한 그 일정이었을지 외교 일정이었을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아무튼 저런 것까지 다 모두 다 평가의 대상이 사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진행이 됐다면 저런 것까지 들춰보지 않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실함이 총체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들춰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이번 행사에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공항,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거 건설할 때 예타가 면제됐다.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2일 날 행사가 잘 끝난 뒤에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짚어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사흘 전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직전 이 피의자가 몰았던 차량에 다치면서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오늘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망 소식까지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 살인죄까지 적용이 되게 됐는데 어제 영장 구속이 된 이 최모 씨 피의자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러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14명의 부상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결국 사망하면서 한 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이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남 본장님,
이게 결국은 이 여성이 남편하고 뭐 그 근처에 살면서 같이 쇼핑도 하고 저녁도 먹고 이런 부부였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차가 돌진을 해서 이 안타까운 희생이 생겼습니다. 이 묻지마 사건들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위를 계속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보신 내용들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함께 가던 남편은 부인의 그 사고를 목격해야 되는 이 상황들, 저희가 상상이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 원인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의 그 대응들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 특공대의 장갑차가 각 지역에 많은 곳에 배치가 됐는데 예. 그것 또한 다시 국민들의 불안을 또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경찰 특공대가 배치돼 있고 또 장갑차들이 들어서 있으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심된다. 오히려 경찰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딱 5분만 늦게 나왔더라면 신발끈이라도 묶고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같이 걷던 남편은 아내만 차에 치였다. 정말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피의자는 현재 아마 내일쯤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워낙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 공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조현성 인격 장애. 자, 유명선 보시기에는 조현성 인격 장애, 이게 조현병하고도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상 참작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정상 참작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안 될 걸로 보이는 게 이제 저희가 정상 참작의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신미약이나 의사결정이 좀 미약하다라고 해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한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안 먹게 되면 예전의 정신 상태로 복귀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은 예. 위험을 예견하고도 본인이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따라서 예. 저희 형법 규정에 그런 게 있거든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그러니까 심신미약에 의한 형 감경이나 면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런 진술을 한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이전 전날도 가봤잖아요. 갔다가 범행을 안 했잖아요. 상황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와 본인의 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것의 어떤 발현 과정을 보면 이것이 대인기피증이지 이게 욱해가지고 뭐 어떤 예. 범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욱하는 사람들은 이게 계획적 범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 범행 시점과 본인이 어떤 그 트리거와의 사이에 시적 관계가 되게 짧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전날도 갔다 오고 그날도 가서도 상당히 차로 치고 또 들어가서 했잖아요. 이게 예. 계획한 대로 움직인 것이고요. 예. 따라서 이것은 정신병증과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정신병력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다 이런 흉악범죄에 노출됐거나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이 지역구다 보니까 바로 현장에 찾아가서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 정도는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게 물론 요즘에 많이 이게 경쟁 사회에 노출되고 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국민들도 특히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님은 의원이기 이전에 의사십니다. 예. 아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고 특히 본인의 지역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내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 자체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 대선 후보 공약까지 했던 예.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건강검진을 하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나아가 내가 잠재적인 어떤 그 정신적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국가가 검진하고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신건강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해서 국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이런 부분을 의견을 모아가지고 입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국민의 어떤 인격권이라든가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위헌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사법 입원 제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여부를 사법기관, 그러니까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뭐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 응급 입원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보호 관찰을 비롯한 보안 처분의 일환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정신병, 조현병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처벌을 못하냐? 대신에 보호 관찰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가지고 이게 치료 감호란 게 있습니다. 공주 치료 감호소에 가서 길게는 15년까지 치료를 하도록 해서 사실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로부터 형사처벌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격리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입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 만큼 인권 침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의 어떤 판단을 하면은 아무래도 논란이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워낙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대책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일단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에 대한 공포까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죽이겠다, 해코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인데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20대 남성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들고 다녔어요? 완전 그 통을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저희 제작진으로부터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제 새벽 4시경에 경찰관을 찔러 죽일 것 이런 SNS 예고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 소지로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을 아까 조금 전에 보셨는데 그 앞서서 먼저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오늘 특수협박과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윤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누구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로, 글로 이렇게 올린 것만 해도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은 일단 그 현행범 체포가 됐잖아요. 예. 이제 신고를 받고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살펴보니까 그 글을 올린 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올렸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고요. 또 저 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했다는 것은 실행에 착수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기회를 엿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흉기를 들고 흉기를 들었다는 것은 살인을 일단 예고했고 살인에 부합하는 흉기를 들었다는 것은 준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스스로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본인이 했던 글하고 또 안 맞죠. 예.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장소도 아니고 또 칼자루가 2개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외적인 현상이 본인의 나중에 했던 말하고는 부합하지 않고 이전에 올렸던 글과는 부합합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구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인 예비죄가 저 부분 법정에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살인 예비죄라는 건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높은 강력한 징계가 되는군요. 이게 살인 예고글이 이 어느 사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오늘 낮 기준으로 12시 기준으로 무려 46명의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검거가 됐는데 좀 설명을 몇 군데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로 장난, 재미, 심심해서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상대로 이런 것들이 많이 번지고 있답니다. 한 경기도 용인에서 붙잡힌 중학생은 수영장 내 샤워장에서 그러니까 글을 올렸는데 샤워장에서 검거가 되고 뭐 누구를 뭐 다치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었고요. 충남 천안에서는 고등학생인데 가족과 휴가 중에 펜션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뭐 흉기 그림 사진을 올렸다는데 그건 이쑤시개였다고 하고요. 또 강원 원주에서도 고등학생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까 자작극이었고 검거가 됐고요. 군인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술 마시다 검거됐고. 남 본장님, 이게 요즘에 어떤 무슨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게 놀이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저 심심해서 재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이나 다름없는 그런 예고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를 넘어 불안 사회로 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걱정이 드는데요. 저는 이 살인 예고를 하고 있는 게시물을 쓴 당사자들을 인신구속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구속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급작스럽게 늘어난 이런 위험한 사회 불안 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안한 사회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따라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가족과 여행하다가 체포가 되고 이러면 부모님은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이들이 SNS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관리를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뭐 옛날에 112 또는 119에 장난 전화 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첫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해서 전국의 장갑차 경찰 특공대를 배치했는데 종로 3가 강남역, 뭐 축제 행사장, 야구장, 뭐 역 등등의 많은 경찰력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다른 치안에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여기 현장에 출동이 되고 나면 다른 현장을 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또 걱정까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소식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19명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도 아마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선 검찰 수사를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상의 범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도주하려고 했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증거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심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2천만 원 증거 인정하시나요? 소영회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네, 윤 의원 구속된 이후에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19명의 의원의 이름이 명단이 그동안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가 영장 심사 안에서 공개가 된 것을 일부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이름을 본인들이 해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언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박성준, 전영기, 황운하 의원 등 10명이 국회 외통위 소위 회의실에서 받았고 2021년 4월 29일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의원들 9명인데 대부분 호남권 의원들 여기는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자, 남 본장님 보시기에는 이 의원들 지금 전부 다 이게 검언유착이다. 검찰이 흘려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쨌든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그 구속영장 안에 이제 들어가 있던 이름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의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지금 언론에서 흘리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어떻게 해서 검찰이 언론에 흘리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국민들이 보면 재판 과정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게 호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언론을 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고요. 이 돈봉투 사건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편파적인 검찰의 언론 플레이와 수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처럼 그 민주당 쪽 의원들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면서 실질적인 증거들을 내놓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이 공직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6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이게 2년 전 전당대회 이야기예요. 이전의 사례로 비춰보면 2008년에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가 이런 돈봉투 살포 의혹 때문에 고승덕 전 의원이었죠. 그분이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사실상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된 3명의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에 가해지고 있는 이런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파적이고 야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동봉투를 받은 19명의 의원 명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다선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또 지역구 의원부터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대래 검은 돈을 주고받고 또한 이를 표로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냐, 근거 없이 이름만 오르내린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다만 문제 회피한다는 인상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로남불, 온정주의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간에 19명,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얘기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인 것 같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그 죄가 법원에서 인정돼서 소명이 돼서 구속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럼 법원이 잘못 판단하는 겁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사과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라고 봅니다. 저는 박광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함과 동시에 당 내에서도 온정주의, 도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메시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형사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왜 그럼 국민의힘한테는 얘기하지 않나 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결국은 한 분 한 분 소환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하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했느냐 아니면 관여를 했느냐에 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다 소설이라고 했는데 소설인데 어떻게 영장이 나옵니까? 결국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에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명확한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과, 나아가 내부적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그 의지를 통해서 혁신의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 녹취까지 공개가 되면서 누군가 돈 받았어 가서 누구한테 줘야지 이런 목소리를 다 국민들이 들었고 또 판사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영장 발부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달게 받겠습니다.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하는 부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원내대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고요. 온정주의 없다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내부 고소고발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개인 간의 어떤 금전 거래 의혹들 문제 사건이 불거지면서 녹취에 의해서 별건 수사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민주당의 이런 수사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항의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얘기하는 편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편파적이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공감을 얻으려면 지금 예컨대 윤관석 의원 측에서 여러분한테 돈을 줬고 그 여러분한테 돈 받은 분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수사한다. 이럴 경우에는 편파적이라는 단어가 공감을 얻어요. 근데 이 사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반부패 수사부에서 하는 이유는 이전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혐의 자체가 반부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지해서 나온 수사기 때문에 반부패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민주당을 겨냥해서 반부패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점 밝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그렇다면 윤관석 의원이 용처를 공개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받은 거는 어차피 인정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돈 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이 받는 혐의처럼 의원들한테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아직까지도 거둬지지 않아요. 돈을 돌려줬는지 아니면 다른 데 썼는지 전혀 그 인과관계를 얘기 안 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예. 강용석 의원의 경우에 이전에 강용석 의원이 본인이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자정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해당 정당은. 근데 이 정당은 지금 아무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혐의 사실 소명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저는 읽혀져요. 그렇다면 이성만 의원이 받았으면 나머지도 분명히 받은 분이 있을 텐데 아무도 받았다는 분들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원에서 의심을 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받았다고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왜 받은 사람인데 특정 못하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을 한 겁니다. 예. 자, 결국 이런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끝내고 내일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당내 현안도 많은데요. 본인의 또 사법 리스크까지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8월 영장 청구서 나오는데 기존에 견지하신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자,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돈봉투 관련된 송영길 전 대표일 것인가? 아니면 백현동 관련된 또 쌍방울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휴가에서 복귀를 하게 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이라도 우리 만나서 불체권 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놓으면 아주 간단한 일이다. 왜 이거 안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다시 한번 공세를 취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쨌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내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저런 이제 뭐 함께 서명하는 서약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저는 갖는 거라고 보고 이제는 뭐 이전처럼 그걸 설사 회기 중에 그 체포동의안 처리에 붙인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걸 부결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어쨌든 그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론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물론 지난번 혁신위의 그 혁신안 제안에 대해서 정당한 이 체포영장의 경우에라고 이제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는 국회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한 사족을 전 달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8월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그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나가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거다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가지고 주저하거나 피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을 해왔거든요. 구속영장 청구에서 자신이 있거나 자신이 없거나 명확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국회 문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제가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답을 미루겠습니다. 자, 윤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혹시 청구하게 된다면 국회 회기 중일 것 같습니까? 비회기 중일 것 같습니까? 저는 정기국회 중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리할 시간적인 그 상황을 보더라도 8월달에 영장 청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9월 정기국회는 사실은 국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기를 단축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회기를 계속 열려 있는 상태에서 영장이 들어올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을 반드시 구속한다라는 측면에서 영장 청구라기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를 미리 한번 받아본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비적으로 받아본다는 취지에서라도 영장 청구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 청구할 만큼의 수사는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진상 부실장 소환된 상황이고 그 대북송금 그 부분도 이화영 지사가 8월 날 나가서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바로 소환해서 아마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감 시즌에 야당 대표를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또 그 정치적 공방이 또 거셀 것 같네요. 근데 국감을 피하게 돼도 그것 또한 정치적 고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야당 대표를 소환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신문상 조율도 필요하고 신문상 준비도 필요하고 해서 상당히 아마 신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자, 민주당 참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 더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할 겁니다. 혁신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민주당 혁신위가 김은경 위원장의 잇단 설화로 잡음에 시달리고 있죠. 이런데 혁신위가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혁신위가 이 발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대의원 표를 아예 뭐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 표 비율을 축소하게 된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비명계가 반발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의원제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율을 좀 낮추려고 한다라는 게 혁신위 관계자의 발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의 영향력만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번영이 보시기에는 결국 이게 대의원제가 1인당 60표를 가지고 있나요? 네, 뭐 거의 그렇게 등가성의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번 당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의원들의 역할을 좀 1인 1표로 바꿔야 된다는 게 사실 당원들의 요구죠. 예, 당원들의 일부 당원들의 요구라고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힘보다 좀 더 후퇴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대의원제는 사실 지역위원장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제도였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1인 1표제, 표의 등가성을 맞춰주자라는 주장들을 권리당원들이 계속 해왔고 이것이 혁신의 첫 출발이 돼야 된다는 요구가 컸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뭐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은 당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의 혁신이 뭐겠습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혁신위에서 이런 안을 내놓고 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혁의 딸로 불리는 일반 당원들은 찬성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 의원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나름대로 오랫동안 지켜오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친명계 당원들, 의원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거든요. 개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일반 권리당원, 새롭게 우리 민주당에 유입된 당원들이 개혁의 딸이라는 그 용어인데 계속해서 뭔가 흑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명계 의원들도 이 부분을 크게 말씀하시기는, 목소리를 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세요. 예. 자, 이게 잘 되려면 혁신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목소리에 힘이 실릴 텐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잇단 설화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네, 여러 가지 설화에 휘말리면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곤혹을 치렀었죠. 또 민주당도 곤혹을 치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박원석 전 의원님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 김은경 위원장의 이제 시누이죠. 김은경 위원장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남편의 동생이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 그 도미안 교포인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는 거의 일상이다. 그 얘기인즉슨 김은경 위원장이 이번에 노인 폄하 논란이 일어나니까 남편 사후에도 18년 동안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남편 사후에 시부모를 전혀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 그게 이제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거를 본인 동생 명의로 바꿔서 사실상 재산을 가로챘다라는 등등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진위 여부입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가? 그렇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시누이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시누이가 맞는지 또 글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근데 글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돌고 있고 이제 언론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쫙 퍼졌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장의 그 어떤 해명도 없는 게 조금은 좀 석연치 않고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 될 텐데. 가뜩이나 지금 혁신위원회가 김은경 위원장의 이딴 설화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과연 김은경 위원장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혁신위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남 원장이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의 시누이라고 하는 분의 글은 사실 그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았다라고 했던 글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경 위원장님을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 초기에 뵀을 때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잠시 얘기하시던 부분에 시부모님 모셨던 부분을 저한테 언급한 적이 있어서 사건에 대한 그 진위는 뭔가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사적인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에게 더 화제되는 것에 대해서 전 반대를 하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반발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도 지금 각종 설화에 휩싸여서 혁신의 의지는 모두가 다 사장되는 이런 분위기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혁신위가 출범한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처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사람을 앉힌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처음부터 있어서 과연 잘 굴러갈 것인가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이제 예상대로다 이렇게라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혁신위에 김 빠진 혁신안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의 도덕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윤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다 보니까 과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 최종 그 9월 초까지보다는 조금 그 줄여서 8월까지 한다라고 했지만 사퇴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는 혁신안이 얼마나 어떤 그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관심이 있었던 혁신안은 내년에 있는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공천 룰 같은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는 걸 보면은 사실상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난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혁신위가 이게 잘못 만약에 좌초한다거나 조기 종료되거나 하면 바로 이제 비대위를 세우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안 된다. 그래서 뭐 10월 유기설, 8월 유기설, 12월 유기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로 인한 리더십의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다소는 급조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혁신위원장으로 애초에 모셨던 분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시작도 못 해보고 사퇴를 하고 예. 두 번째 모셨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또 이런 이딴 설화와 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 과연 이런 혁신위가 제안하는 혁신안이 당에서 뭐 수용이 될 것이며 어떤 새로움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혁신위로도 안 되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는 것밖에 없다라고 비명계에서는 강력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가 당장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실제 받게 될지 그로 인해서 구속 여부에 갈림길이 설지 이걸 전부 다 지켜봐야 되는데 당장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내려놓는다 그래서 또 민주당이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뭐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지금 상태에서 총선까지 현재의 리더십으로 그냥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과연 민주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좀 부드러운 소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소식은 가수 영탁 씨입니다. 오픈 인터뷰 채널A와 함께 했는데요. 시원한 가창력, 무대 매너로 또 하나의 강력한 트로트 팬덤을 가진 스타입니다. 가수 영탁, 그의 인생 이야기를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일이 있을 때는 요즘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마시기가 좀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시원하게 마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잘 열심히 하면서 잘 걸어가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까? 가수가 꿈이었던 때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M사에서 진행했던 오디션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을 못했어요. 1차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그렇군요. 그 당시 부모님과 내기를 했죠. 한번 나가보고 싶다. 네가 가수할 정도는 아니다. 떨어지면 가수의 꿈은 접도록 하여라. 접었죠. 바로 접고 인문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휴학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용돈을 좀 한번 벌어보고자 참여했던 가요제에서 운 좋게 좋은 상을 받으면서 노래를 해도 되나? 난 노래를 해야 될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네, 이 영탁하면 막걸리 하면 영탁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전통 제조업체, 막걸리 제조업체에 소송해서 재판부가 영탁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막걸리를 이제 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예천에 있는 한 막걸리 회사에서 이 영탁 막걸리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이 영탁이죠. 그렇죠. 예.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영탁 막걸리 소송 광고도 하니까 진짜 매출액이 제 기억에 1,000배 넘게 뛰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도 계속 안 하니까 이 영탁 막걸리 사용금지 가처분을 비롯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영탁 씨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그렇게 쓸 경우에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고 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하라 이런 판결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예천 양조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지나치게 많이 돈을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150억이나 요청했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도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협박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형사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좋은 우리 보면 전통주의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남모 의원님은 트로트 혹시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인기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노래는 없네요. 예, 워낙 요즘에 트로트 팬덤이 아주 강력하다 보니까 저 영탁 씨의 인터뷰 녹화가 있었던 날 정말 채널A에는 많은 팬들이 모여서 바깥에서 정말 손을 흔들고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를 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좀 젊은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막 트로트 하면 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각종 이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세간의 회자가 되면서 인기를 얻고 또 그걸 배경으로 지금 영탁 씨도 그렇고 또 임영웅 씨도 그렇고 김호중 씨도 그렇고 이런 이제 팬덤을 거느린 트로트 가수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대중문화의 저변이 좀 다양해지고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과거의 팬덤이 이러면 주로는 이제 아이돌로 국한돼서 설명이 됐는데 지금 뭐 영탁 씨도 채널A 인터뷰 올 때 그렇게 팬덤을 대동하고서 인터뷰를 오는 거 보면은 이제는 꼭 아이돌에 국한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가 아이돌 음악뿐만이 아니라 저런 트로트와 같은 성인 취향의 음악까지 다양하게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이번엔 공립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부모가 아이를 왜 다른 반에 보내느냐 이러면 따지면서 임신 중인 교사에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지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 카이스트 나왔는지 확인도 안 되지만 설사 카이스트 졸업생이면 저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몇 살이야? 왜 갑질 멘트는 이렇게 다 천편일조 똑같은 걸까요? 나만 특별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오로지 내가 피해본 사실만 중요하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저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 저렇게 옷 입고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 역지사지에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